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온풍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967조 원,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3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양시장 합쳐서 254조 원, 10% 이상 증발한 것입니다. 오늘이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한 해 우리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됐는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우리 시장 흐름을 정리하기 전에 정말 어려웠어요. 12월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해 증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올 한 해 상당히 다사다난, 늘 그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것 어느 같고요.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 한 해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보면 딱 이게 생각납니다. 용두삼이. 용두삼이. 예, 왜냐하면 상반기는 나름 기대감으로 엄청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7월까지는 상당히 우상향으로 잘 시장이 쫓아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7월 그런 그 변곡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 또 그 와중에 12월 달에 또 지금 현재의 그러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것이 이제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그 안에 뚜껑을 좀 열어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셀코리안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걸 구분해 보면 냉정해 보면은 셀 삼성전자였지 셀코리아는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판 걸 보면은 마이너스 한 10조 원 올해. 네. 예,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을 순매도 했는데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를 제한 나머지 종목들은 한 11조 원 샀습니다. 플러스.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샀네요. 예, 그래서 합쳐보면 연초 지금까지 거의 그냥 제로 같아 외국인 투자 보이는데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삼성전자 빼고 나면 7월 달 이후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예. 꼭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는 계엄 이후에 현재 탄핵 전국 엄청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0.05%포인트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군요.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0.6%포인트가 줄었는데 12월 한 달 동안 0.05니까 10분의 1도 안 준 거예요. 평균에 그러네요. 비해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막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떠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한국 시장의 저평가 매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좋은 종목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들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작지만 내년에 희망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성적표를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해 33.3% 올랐거든요. 그렇죠. S&P 500으로 보면 26.5%. 일본도 사실은 일본 시장 안 보잖아요. 잘. 네네. 일본 시장 20% 넘게 올랐어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코스피만 10% 하락했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만 꼬꾸라진 건데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평가 매력도 있고 외국인도 떠나지 않고 있고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매력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그동안 보면 이게 어떤 근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짝수에 하락했으면 홀수에는 반등한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내년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하필이면 그게 짝수의 하락을 많이 하면 네. 홀수의 그 다음에는 많이 올라간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게 희한하게 이제 맞아 들어간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홀짝 패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짝수에 많이 빠지고 특히 올해 짝수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초에 마이너스 한 10%인데 고점 대비로 놓고 보면 7월 고점 대비로 보면은 한 17% 그렇죠.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 과거 경험상 이러고 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통 삼성전자가 덜 빠지거나 더 빠지거나 그러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 시장보다 이제 이런 경향이 보통 많이 있었는데 과연 내년에 삼성전자가 좀 이런 표현이지만 여전히 좀
삐리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에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옛날보다 많이 커져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한 40%는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그러한 펀더멘탈이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고 그렇죠. 12월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엔 삼성전자가 보통 홀수의 상승을 끌어올리던 걸 SK 하이닉스가 좀 대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싼데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에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걸 보통 우리가 P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계 지수 PER이 한 18배 정도 됩니다. 미국이 거의 70%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23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이 한 14배.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늘 낮던 중국이 지금 한 10배 되는데 우리나라는 8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들이 뭔가 그런 모멘텀만 주어지면 현재 주가에서는 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선호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첫 번째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ROE를 개선하는 진짜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좀 리모델링이라도 돼서 내년도에 좀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담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누차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한 달 새에 5% 이상 추락을 하면서 지금 1,470원대, 1,500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5년 9개월 만이라는 건 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라는 얘기인데요. 이 탄핵 정국에다가 또 트럼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 앞두고 있어서 1,500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500원이 뉴 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불과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1,400원대가 뉴노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지금 1,500원대가 뉴노말이다 이제 그러니까요. 얘기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좀 냉정해 보면 현재 상황은 앞이 좀 잘 안 보이는 것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난주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니까 북클로징하고 그렇죠. 예, 실물이든 금융권이든 북클로징하고 이제 더 이상 외환거래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맘때 되면 외환당국이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소위 개입을 할 때 적은 돈으로 구두 개입 내지는 직접 개입을 하더라도 관리하기 되게 쉬운데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좀 약간은 그 금융당국 특히 금통위에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통화 운용을 이렇게 할 거야라는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24일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산타클로즈 선물이 아니라 이게 약간 이제 뒤통수 치는 느낌이 됐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냥 거의 명시적으로 박아버렸거든요. 그랬죠. 근데 불과 그 일주일 전으로 가보시면 FOMC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는 금리 인하 상당 기간 안 할 수도 있어. 그랬죠. 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인하한다고 그러고 미국은 유지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좀 벌어진 한미 금리차 역전이 역대급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7%포인트 더 높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소위 투기적인 그런 그 달러를 사고 지금 그 원화를 파는 이 움직임이 강했는데 지금 외환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래량이 적어졌을 때조차도 개입을 안 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장이 환율 방어는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우려를 하면서 소위 달러 베팅을 좀 더 강화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제 상황에는 금리 인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장기적인 성장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갖고는 무역 거래든 뭐든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아주 단호하고 직감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은 맞습니다. 금리를 안 낮춰도 될 정도로 경기가 좋고 우리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방점을 다른 데다 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을 써도 사실은 허점은 뭐 맹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뭐 증시에 가장 큰 손인 건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격차가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20% 포인트 이상 내년에는 벌어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해외 증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이렇게 망가져가는 국장을 좀 쌓기도 하고 이런 기회에 사들여서 시장도 지지하고 가격 메리트도 얻어야 돼서 그래서 수익률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장 구원투수로 좀 나와달라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면 국내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연금 수혜자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도 사실은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만 손해를 더 보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수혜 뭐 사실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양면이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연금의 등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자동 개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연금은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거의 매 분기마다 회의를 하면서 계속 그 리바이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실제로 이거는 예정돼 있는 말씀 주셨던 올해 내년에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의 비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내로 여유를 조금씩 줄 뿐이지 그 방향성은 그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지금 자산 늘어오는 캐시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가 다 이미 예측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외는 이만큼 가져가고 국내는 이만큼 가져가고 이제 그것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지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고 우리나라는 소위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10몇 퍼센트 가져가는 것도 국민연금 입장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계 흐름을 쫓아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는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는 달러 베이스로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0%라 그랬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23%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오른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엄청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 전체 목표된 지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약 25조 원의 순매수 여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적어도 국민연금이 25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안 그래도 좀 수급이 상당히 좀 뭐랄까 약해져 있는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방어 능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불행 중 다행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시장의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근데 시장이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2,400선을 놓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코스피가 취약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더 받겠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뭐 일단 지금 계속되면 중소기업, 상장기업들 존폐까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상 대책도 필요하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지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쥐어짤 수 있는 건 국민연금 정도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여력은 없습니다. 네. 개인들은 다 지금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한 해만 440억 달러가 나갔어요. 미국의 주식 투자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체 외환보유고의 10%가 넘습니다.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 전후잖아요. 그렇죠. 근데 440억 달러가 올 한 해만 나갔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국장에 원래 투입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팔고 지금 다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투자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먹습니다. 이 지수, 미국 지수가 올라서도 먹지만 환율이 올라가서 환차익도 또 환차익도 있어요. 예, 두 가지 다 나타나요. 얼핏 봐서도 제가 한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거꾸로 보면 이게 외국인들 투자자도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합쳐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3%나 빠졌는데 코스피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환율 안정이 그래서 지금 급선무다. 일단 자금 플로어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단기적으로라도 매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환호했던 밸류업 하겠다. 미국을 일본을 벤치마크해서
그 노력이 하반기에 와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 용두삼이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년 들어가면서 상법 개정을 하든 외국인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ROE 개선 이 프로그램이 본격화된다면 첫 번째는 환율 안정화, 두 번째로는 ROE 개선만 된다면 국장이 올라가면 거꾸로 440억 달러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국내에서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된답니다. 환율도 방어가 되고 역으로 국내 시장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로 국내 시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멀티플로 올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짜 밸류업이 환율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금융당국이 좀 같이 연결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조치를 취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일이란 게 원래 우선순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금리 인하란 거는 약간 보약 한약 같아 갖고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아요.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환율 방어라는 것은 약간 독감 걸렸을 때 타미플루도 먹듯이 여차하면은 외환보유고도 쓰고 뭔가 긴급하게. 예, 뭔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 입장에서 지금 금융당국의 최근 한 1, 2주 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ROE 개선, 밸류업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 먼저 각성하고 시작한 나라 일본이에요. 그죠? 일본은 벤치마크한 부분도 있는데 일본 증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쳐다보지 않았다가 올해 딱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980년대 버블 경기 이후에 최고치를 니케이 225 주가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동안 20% 올랐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 4만 282. 1. 이대로 마감하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35년 만에 최고 기록인데 일본 증시의 상승 배경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일본이 엄청난 저성장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성장이 좀 개선됐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네. 그다음에 임금도 오르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좋아진 거죠. 이전에는 상당히 역성장, 어려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가다가 이게 플러스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벤치마크했던 밸류업에 제대로 꽂혀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할 만큼 그래서 소위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일본 시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적어도 상당한 일본 기업들이 그걸 받아주고 이사회에 일정 부분 그 외국인 이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본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의 신뢰가 생기면 그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사실은 PBR, ROE 수준은 둘 다 비슷해요. 지금 사실은. 냉정해 보면 여전히 낮지만 일본은 저렇게 가면 개선될 거라는 신뢰, 확신을 외국인들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그걸 지금 전혀 못 주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 이것부터 먼저 결국 국내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소용없고 외국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ROE 개선 프로그램을 제대로 낼 수 있어야 PBR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본 증시도 증시지만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내년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올해 정말 자고 일어나면 최고치, 자고 일어나면 최고치, 정말 상상도 못하는 가격까지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고 거기에 또 편승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20일 후면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시장이 영향이 그동안 많은 예상을 했었고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궁금한데 내년 미국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내년 미국 시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짧게는 지난 2년 미국 예외주의, 길게는 10년 이상 미국이 예외적으로 나홀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세상에 이게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지금 사실은 미국이 역대급으로 지난 100년간 중에 한 세 번째로 비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반해서 내년도에 그 기대감을 끌어올려서 최근 트럼프가 4년 동안 벌일 거를 지금 2달 만에 주가를 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침체 없이 강세장이 지금 2022년 10월 바닥으로 70%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땐 거의 목이 찼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시고 보수적으로 좀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될 미국장. 달도 차면 기운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달이 차는 게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간 질문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 증시는 사실 오랫동안 외면받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올해 꽤 올랐습니다. 오, 상위권에 들었죠. 왜 예, 올랐어요? 예, 예. 근데 중국의 어떤 경기 펀더멘탈이나 중국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국 행정부하고 새로운 행정부하고 이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걱정이 많은데도 사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물론 중국 내부의 어떤 뭐 조치라든가 지지 뭐 지원이 있었겠지만 내년 중국 증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기대 반 걱정 반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피해 한 10배로 사실은 역대급도 싼 건 분명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8배로 더 싸긴 하지만 더 싸죠. 중국이 싸고 두 번째로는 3년 내리 하락하다가 올해 드디어 반등이 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결국은 등 떠밀려서라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일정 부분 그 모습이 조금씩은 나타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중국 내수에 기반한 그 상승 기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여전히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추가 부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그런 상승 여력은 좀 열려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사실은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낙수 효과가 꽤 크거든요. 여전히 코릴레이션이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도 분명 수혜가 될 수 있어서 두 개가 연동돼서 내년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 최근에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 글로벌 증시의 그레이 스완, 이게 그레이 스완이라는 게 회색 벽조인데 네. 이게 이제 리스크이긴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이게 위험한 요인으로는 계속 상존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뭘 꼽았냐면 엔비디아 주가 폭락을 꼽았어요. 엔캐리 청산, 미국 10년물 국채가 너무 높다는 거, 6% 이상이라는 거, 미국 성장세가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 또 지정학적 문제, 또 중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약간 불안감, 실패 이런 걸 꼽았는데 내년 시장의 악재를 꼽는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악재를 좀 순서대로 꼽을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회색 백조가 이제 회색 코뿔소랑 블랙 스완을 합쳐놓은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두 개에서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걱정. 그건 아까 역으로 말하면 이제 사실 중국이죠. 사실은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이거를 과연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 실패하면 사실은 회색 코뿔소가 될 게 있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는 블랙스완의 가장 걱정은 뭐냐면 미중 간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 대만에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 매우 낮은데 만일 있다면 이건 블랙스완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피해는 넘버원은 대만이 제일 많이 보고 넘버2 중국 보고 사실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미중 물리적인 대만 내에서의 충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송재경 디멘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국내외 올해 증시 상황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